또 어저께는 또 그 뭐 팜유, 예. 예, 팜유 인도네시아 수입이 중단돼 갖고 또 네, 라면값 예. 라면값, 과자값 오를만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또 변수들이 생겼는데,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지식인,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어저께는 또 그 뭐 팜유, 예. 예, 팜유 인도네시아 수입이 중단돼 갖고 또 네, 라면값 예. 라면값, 과자값 오를만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또 변수들이 생겼는데,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지금 그렇죠. 황당한 질문인 건 알겠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신경도 안 썼던 정기예금,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투자를 하실 때는 레버리지, 대출 같은 경우를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제 부담이 과거에 뭐 2, 3%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5%, 6%. 근데 이게 과연 끝이냐? 네. 그러니까 당장 대출을 낼 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변동이지 했는데 이젠 고정으로 해야 되나?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거의 맞추면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다고 2023년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돈만 주면 언제든지 내 손아귀에 딱딱 넣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중국에서 들여오면 주문하면 2, 3일이면 들여오던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네. 팜유 수출을 하지 마.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네네. 야 이거를 여기다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면 훨씬 비싸게 파는데 이거를 왜 싸구려 광산으로 팔어? 팔지 마. 그래서 결국은 뭐 현대차도 뭐 LG도 거기다가 이제 가서 전기차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만 주면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려할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보면은.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러시아 같은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옆에 만만한 나라가 그냥 쳐들어가는 일이 그것도 유럽 대륙에서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지 그렇죠.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는 되게 커졌고, 근데 그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많이 줄어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사방이 지뢰밭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뭘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있는 거를 잘 지키고 있는 걸 잘 지키자. 예.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하셨던 특히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년간 네. 많이들 재미 보셨잖아요. 2020년, 21년 뭐 동학, 서학 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때 이 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리스크나 이제 어려운 상황을 못 보신 거죠. 그렇죠.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50 정도 되는 사람은 또 시작이군. 이제 뭐 이제 또 몇 년 가겠네. 네. 이런 상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토막? 가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야, 장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오르고 한쪽에서는 빠지고.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사놓으면 오른다. 이제 대팔도사님은 이제 저리 가시고 이제 좀 신중해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죠, 보면은.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고 판단이 조금 애매하지만 조금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참호에 들어가서 네. 이제 눈만 내놓고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죠. 어찌 돌아가나. 잘 지키자.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땅에 박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볼래, 안 들을래 이러면 안 되죠. 네네. 예. 이런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준영 박사님의 또 지구본 연구소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냥 재미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인데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력차가 엄청 낮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압도적이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셌던 것들인지 러시아가 생각보다 약했던 것들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지금은 이제 조지아라고 부르는 이제 옛날엔 그루지아라 불렀던 그루지아. 조그마한 네. 나라하고 이제 짧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의외로 별로 그렇게 세련되거나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잘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다음부터 이제 군사 개혁에 나섰어요. 옛날 소련 시절에 무기들도 치우고, 네네. 그 다음에 징집병도 줄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14년까지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배후에서 주종한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전쟁, 하이브리드 워라고 보통 그러죠. 애매한 전쟁을 통해서 크림반도 꿀꺽 가져가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꿀꺽 가져가는 모습을 봤죠. 네. 되게 무섭고 어떻게 보면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요. 해치웠단 네. 말이죠. 네네. 우크라이나군은 지리멸멸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러시아는 그 당시 이제 국방 개혁을 하면서 군 현대화를 나설 때 사실 러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취약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이제 외국 그 방위 산업체들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품을, 어떤 경우는 기술을, 어떤 경우는 통째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국방 개혁에 나서 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2014년에 일단은 갑자기 문이 탁 닫힌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러시아군 개혁은 계속됐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쉽고 편하게 돈만 주면 외국에서 회사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네. 라고 했던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그 군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고 2015년 이후부터 그에 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다가 한 방 크게 딱 맞았죠. 네네.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고 2015년부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거기서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도 써요. 아프리카 같다. 사람들만 이제 백인이지. 예,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뭐 사실 그 1인당 국민소득 보면 한 4,000달러 정도 돼요. 4,000달러. 예, 근데 막상 가서 생활하신 분들은 한 그래도 10,000달러 정도 되는 나라 같은데?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대부분 다 지하 경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물밑에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네. 부정부패도 되게 많고 그런 나라가 사실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하는데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힘 있는 사람들도 이것까지 우리가 부정부패 대상으로 삼으면 이거는 정말 쫓겨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별로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벌써 한 7년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많이 현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나토 군하고 같이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의외로 이제 탄탄한 전력들을 이제 갖추게 됐던 거죠. 물론 전력 차이는 꽤 클 수밖에 없지만 네네.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방어는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우리 내 땅이고 내가 잘 알고. 공격하려면 20배 정도 그렇죠. 세야지. 예, 적어도 공격이- 다섯 배는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열심히 분석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당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설마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짜 쳐들어온다. 언젠간 꼭 쳐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연습과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쪽은 상대방을 가볍게 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상대를 진지하게 보고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진 다음에 터지기 직전부터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숨길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다른 편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점령을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뭐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이제 그게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거죠,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 뭐지? 라는 상황이 됐고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주로 도시에서 많이 싸웠으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숨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동부전선 평야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일단은 너희들 땅을 뺏겠다. 라는 입장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규칙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바뀐 상태다 보니까 이 규칙에 이제 룰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같이 또 잘 바꿔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그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정말 느려요. 느리고 희생도 크고 하지만 꾸역꾸역 그래도 지금도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많이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좀 긴 얘기를 아주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것들 때문에 좀 아까 맡은 뭐 그 천연가스라든지 예. 에너지 문제도 생겼고 예. 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또 곡창지대였다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것들에 대한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수입 또 원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또 올라가겠네요. 또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당장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무기로 지원하지만 러시아한테는 또 가스 요금 또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어허. 예.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가스를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유럽은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았고 그렇겠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를 썼는데 서로 시장이 달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독일이나 이런 이제 큰 고래 같은 친구들이 작은 LNG 시장에 풍덩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아. LNG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 최근 그래도 좀 내려간 추세이긴 한데 엄청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도 이제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도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고, 네네. 예, 전기요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야 되고, 아이고. 한전 적자가 25조 원이에요 올해. 예상 20조냐 25조냐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맞추기 내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전기값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싼 편인 거죠. 그렇죠. 싸죠. 싼 편이죠. 예,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역자가 심하겠죠. 그렇다고 우리 월급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예. 물가만 올라가고. 월급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예. 이제 느리고 한 발 늦죠 맨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현실 중에서 우리가 좀 젊은이들이 예. 제일 관심을 갖고 조금 뭐 좀 관심을 갖고 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되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느 시절이나 20대는 30대 초반까지 요즘엔 그렇죠. 다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네. 예,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자산의 어떤 격차들도 커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윗대에서 넘어오는 또 그 뭐 증여라든지 이런 자산 격차도 되게 커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네.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념하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더 좋은 계층으로의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프랑스 그러면은 프랑스는 20대, 40대, 60세, 60대 보면 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지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잘 보면 저보다 더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은 만나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유 이제 뭐 그래도 겨우 굶지는 않은 근데 항상 언제 또 망할지도 모르는 네. 되게 이렇게 예전에 힘든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도국에서 막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과 마인드가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조금 밑에나 이렇게 되면 이제 중진국이죠. 아 이제 뭐 밥은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항상 뭐 여기저기 눈치도 좀 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뭘 할 수는 없는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또 네. 다양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도 힘든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뼛속까지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선진국 국민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수준이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뭐 이제 할아버지 3대가 이렇게 서서 똑같은 거를 바라보는데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해야 아이 그래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맞아. 이렇게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세대 간에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이제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시간이 이제 좀 흘러야만 이제 해소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20대나 청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이제 일확천금, 뭐 한순간에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돌파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마음이 급할수록 네. 되게 그 급한 수를 던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뭐 힘들어. 당연히 이제 알 수가 특히나 20대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내 미래는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한 2년 동안 이제 친구들도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는데,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태까지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하는 또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인센티브나 어드밴티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새로운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제 바라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일이라는 게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과 연관돼 있는 많은 이제 그 수반된 뭐 업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관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밖에 있으면 잘 몰라요. 어렴풋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보면은. 그 속에서 나한테 적성도 맞고 네.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비전도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경험이고 이건 현장에서 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앉아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준영의 원칙이란 난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최준영 박사님을 좀 따라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 하나만 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원칙. 이제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저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노력이었냐, 네. 운이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네. 모든 일이 궁금했고 세상 모든 일이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네. 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준영한테 원칙이다라고 하면 호기심을 잃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